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락가락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인데요. 유럽연합에 관세 50%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꿔서 7월 9일로 연기를 했어요. 일단 뭐 연기가 됐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언제 또 바뀝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유럽 증시의 반응을 보면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유로스탁스 1.3%, 또 독일의 닥스 1.68%, 프랑스 캬크 지수도 1.21% 올랐으니까 일단은 전면전은 피했고 시간은 벌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EU가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단일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울 거다. 이것도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입이 하나잖아요. EU의 경우에는 27개 회원국이 있으니까 입이 27개입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소리 내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숨 돌렸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실무 협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도 뭐 EU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면 어쩌나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EU의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에 별로 파는 게 없어서 별로 눈치 볼 거 없는데 이런 나라들도 존재를 합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전량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 2차 기술적인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했으니까 사실 관세 가지고 트집 잡을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서 트집을 잡았던 건 쌀, 무관세로 쿼터 그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그 쿼터가 넘어가면 513% 관세가 붙게 돼 있는데 쿼터가 너무 작다. 여기 시장 추가로 개방해라. 근데 근본적으로는 쌀 그 자체보다는 그건 미국의 주력 상품이 아니니까요. 일단 소고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소고기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그 밖에 환율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역 불균형이라는 게 결국은 장부상으로 우리는 적자, 너희는 흑자다. 이걸 좀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데서 싸게 살 수 있어도 불어 미국에서 좀 비싸게 사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품목으로 우리가 꼽는 게 천연가스 같은 거고요. 이거는 당장 거기서 사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 국내에서 미국에서 사오는 양이 한 10% 정도 되는데 뭐 추가로 양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은 관세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품목을 네.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관세 폭탄 또 예고를 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 네. 해외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을 콕 집었습니다. 네. 그 팀 쿡 CEO에 대한 안갚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애플이 대부분 중국하고 인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미국 와서 만들어 뭐 이런 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럴 수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러느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일기 당시부터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최근에는 중동 순방할 때 출석 불렀는데 거기 팀 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여기 참석 안 했네. 같이 참석해서 같이 돌아다녀준 엔비디아만 선물 줘야지 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됐고 지금 보면은 아이폰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4월 기준으로 58%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가 23% 정도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저가폰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하이엔드 시장에서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아이폰을 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재 $1,000 수준인데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면 3배 이상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3배 이상 올라가면 오늘 환율로 우리 돈 480만 원, 그리고 환율이 좀 빠져서 그렇지 종전 가격으로 하면 한 대에 500만 원. 누가 사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휴대폰 사는데 2천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애플이 너무 성의 표시를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압박이다. 이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과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와서 뭔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이런 액션이 보여라. 있으면 약간 깎아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폰의 한 10%만,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급망 중에 10분의 1만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 물건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만 3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추산을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4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제 현재 중국에서 10대 중에 9대를 생산하니까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삼성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실제로 부과된다 그러면은 걱정거리잖아요. 삼성 입장에선 만약에 25%를 애플 아이폰에도 매기고 삼성 갤럭시에도 매긴다. 그럼 삼성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31%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돈을 좀 덜 벌겠다는 각오를 하면 25% 관세 빼고 나머지 6%만으로도 연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9%입니다. 그러면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세계 최대 시장을 내줘야 한다는 건데 중국 시장은 애당초 내준 지 오래됐고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뭐 삼성 어려울 겁니다. 그럼 실제로 부과가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렇죠. 앞서서 평론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으로 옮겨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3배 정도 값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는 잡아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좀 싸게 팔고 한국이나 아시아 뭐 다른 나라에서는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거나 혹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구매 파업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전까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대략 4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거 2년에 한 번씩 굳이 바꿔야 되나? 이거 굳이 비교하자면 스마트폰 한 대에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냉장고 가격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냉장고는 10년에 한 번 바꾸는데 스마트폰은 왜 2년에 한 번씩 바꿔왔을까?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해서 최근에는 교체 주기가 4년 정도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소비여력이 더 적은 다른 나라에서 값을 올린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럼 6년에 한 번 바꿀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거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아니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에 25% 관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아 실현의 방식을 생각하면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으름장을 놓고 뭔가 큰 걸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자폭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앞서서 잠깐 해주셨어요. 이 관세 정책도 있고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게 환율 불안 요인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죠. 달러 약세가 필요한데 갑자기 달러 값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환율이라는 건 다른 나라 통화와의 비교를 했을 때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작업이 수출 많이 하는 다른 나라들의 돈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5월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통화의 강세인데 5월 2일에 대만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값도 보면 언제 1,450원까지 간다고 하더니 오늘은 1,369원, 1,370원 수준이거든요. 단기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돈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하지만 의도한 바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면서 빚을 지고 그리고 감세는 추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 미국 경제 진짜 괜찮은 거야?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미국 돈값을 떨어뜨리고 미국 국채에 이자 더 주지 않으면 사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달러와 약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잖아요. 그걸 유도하면서
지금 평론가님 생각은 이런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네. 연말까지 한 1,360원대 뭐 조금 더 나간다면 50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시장의 비열이 낮아져 있어서 그냥 기침 아직 안 했는데 기침하겠다는 액션만 취해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앞으로도 환율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좀 볼게요. 내일 금통이 열리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금리 인하는 뭐 어김없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시장에서 내일 있을 일을 오늘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법인데 이번에는 거의 그 답안지가 먼저 노출돼 있는 시험 보는 그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1분기에 우리가 역성장을 한 상황이고 KDI가 진단한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이 앞으로 미끄럼 타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 와중에 수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내수도 실종된 상황이라 이거는 금리 인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KDI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내렸는데 이게 종전하고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KDI는 보통 시장에 있는 다른 기관들보다 좀 후하게 전망을 하거든요. 이게 나란히라는 기관이니까 전망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빼고 담백하게 0.8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이라 한국은행 거의 100% 금리 내릴 겁니다. 그럼 내일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시중금리잖아요. 네. 그럼 시중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건데 오늘 한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내려온 걸로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예금금리, 적금금리는 아주 정직하게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갈까 봐서도 미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초단기 예적금의 경우에 그 한 달짜리 이런 거는 1%대 금리 상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맡겨놓는 보관료를 받아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출금리도 오랜만에 좀 하락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진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지 4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36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금리 하나도 낮추지 않았을 때 작년 봄에 가계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의 규제, 가상금리 계속 올렸고 여러 가지 우대금리 주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 오히려 대출금리가 높아져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적금 금리하고 대출금리 사이의 갭이 아주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도 현재의 대출금리는 정상적인 금리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못 느낄 거다. 억울하죠. 오히려 네. 더 올랐는데 수치는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네요. 지금 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경우에는 이게 한 2.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돈 떼우는 원가에다가 은행들 마진을 붙여도 아무리 높아도 3.56 이상 가는 건 사실 지나치거든요. 근데 지금 4%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에 쿠션을 넣어서 이 불어 갭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글쎄요 이게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수치가 한은이 오늘 소비자 네. 심리 지수 발표를 했는데 101.8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 넘으면 경기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라는 건데 다 주변에서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급등했다 할 때 기존의 지하실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이걸 하나 보셔야 되고 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전국을 가르고 있는 대선 이슈. 대선 이슈가 그래도 작년 12월 이후에 정말 극심했던 정치 불확실성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를 좀 보면
작년 12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8.2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워낙 낙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4월까지는 기준선인 100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쭉 나쁘다가 살짝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승폭이 크다는 건 그동안 워낙 점수가 낮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마 객관적일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제가 못 봤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네. 코인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 뭐 코인 행사가 열리는데 트럼프 일가가 4조 원어치를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하면 이제 안정적이라는 건데 코인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네. 말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 테더 같은 것들 1테더에 1달러를 연동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량의 동량의 현금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된 만큼의 현금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세가 1,385원 정도 되니까 환율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아마 조만간 상원도 통과를 하게 될 텐데 규제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실물 경제로 끌어들이는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발행하려면 동량의 현금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게 발행의 기준이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달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동량의 그 현금 가액으로 계산한 것만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테더 같은 것들이 계속 발행되면 미국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안 올라가면서 국채를 팔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와중에 그 일가가 지금 한 4조 1,000억 원어치 비트코인 산다고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숨어있는 비트코인 우호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인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그 신뢰도도 높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좀 이익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본인하고 본인 그 부인 또 그 일가가 밈코인도 발행을 했잖아요. 멜라니아 코인, 트럼프 코인. 사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최근에 카타르에서는 뭐 5,800억짜리 비행기를 선물로 당당하게 받아오기도 하고 퇴임 이후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속담대로 꽉 먹고 알 먹고의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후과가 없는 일이 없으니까 아마 몇 년 뒤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면 좋기는 한데 네. 그만큼 투자 수익은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코인은 사실은 코인 자체를 가치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코인 시장은 수급이 밸류입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가치가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달러에 그 연동한다고 해도 환율로 평가하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고 지금 온 세상이 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거의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달러, 채권 다 못 믿어서 나는 코인이 안전자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분간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좀 코인을 지지하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급락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또 코인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